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날들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저는 일어나면은 공원을 뛰어요. 한 30분 정도 뛰는데, 뭐 길게는 아니고, 한 5km 정도. 그건 몇 년간 해왔던 그런 루틴인데, 새벽에 나가면 뭐 어르신들이 걷는 분도 계시고 뛰는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아주 많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뛰고 나면은 뭐 신선한 공기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또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은 좀 바쁘게 사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일으켜야 되고 또 그래야지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인 것처럼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진짜 소중한 건 뭐 거창한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뛸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좀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잊고 좀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워낙에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항상 돈 생각하게 되고 들려드린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거창한 것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깊은 산속 옹달샘 같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물 한 모금 목을 축이면서 가는 그런 외로운 옹달샘. 예,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자고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 이어나갑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너무나 고요했다. 만호와 선영, 그리고 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째였다. 물 좀 드세요. 선영이 소연에게 종이컵을 건넸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약간 흘렀다. 괜찮을 거예요. 선영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다. 두 여자의 눈에는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서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골수가 지금 하늘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도윤의 아들에게. 도윤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만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선영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오후 7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만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성공했습니다. 이식이 잘 이루어졌어요. 정말입니까?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선영이 그를 안았다. 만호도 눈가가 붉어졌다. 다만 앞으로 2주일 정도가 고비입니다.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잘 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샜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가 보였다.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일주일 후 하늘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왔다. 거부 반응 없이 골수가 잘 자리 잡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기적이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처음으로 만호를 그렇게 불렀다.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하늘아,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가 저 살려준 거예요? 할아버지 것을 네게 줬어. 하늘이가 작게 미소 지었다. 만호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말에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늦게 와서.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소연씨, 식사는 하셨어요? 선영이 물었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제가 죽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요?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선영의 말에 소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한 사람은 7년을 혼자 아이를 키운 엄마였고 다른 한 사람은 7년을 손자를 몰랐던 할머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만호를 불렀다. 회장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소연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낡은 USB였다. 이건 도윤 씨가 저에게 맡긴 거예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요. 만호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가? 네. 뭔가 위험한 걸 발견했다고.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도윤씨 유품이라고만 생각하고 간직했죠. 근데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만호가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손이 떨렸다. 파일이 열렸다. 첫 번째 파일은 엑셀 문서였다. 한성 F&B의 비자금 조속 내역이었다. 노창기 전무의 이름이 곳곳에 보였다. 만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원료 구매 관련 서류였는데 불량 원료를 정상으로 속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세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노 전무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들킬 리 없어. 회장은 모르고 도윤님은 아직 애송이잖아. 노창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 원료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란 말이야. 알았나? 녹음이 끝났다. 만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 자식들. 도윤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내부의 비리들. 그래서 증거를 모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고 이 USB는 소연에게 맡겨진 채로 7년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만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노기창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노기창이 물었다. 만호가 노트북을 열었다. 노 전무,
설명 좀 해주시죠. 스크린에 USB 내용이 떴다. 자금 조성 내역, 불량 원료 구매 기록, 녹취록,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다. 노기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디서? 우리 도윤이가 남긴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은 증거요.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사님들, 보시다시피 노기창 전무는 지난 10년간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고 불량 원료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요. 증거가 다 있어. 만호가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노창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 자리에서 노창기 전문을 즉시 해임하고 고발 조치하겠소. 회장님, 노창기가 일어섰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경찰이 따라 들어왔다. 노기창 씨 배임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노기창이 만호를 노려봤다. 회장님, 회장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손자일 곧 터질 겁니다. 그래요, 터트리시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만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며칠 후 하늘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침대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나눴다. 만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소연씨, 이거 뭔가요? 하늘이 호적 입적 서류요. 이제 정식으로 우리 손자로 등재할 겁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한을이 아니라 우리 집 성을 쓰겠소. 정한을. 우리 집안 정자를 쓸게요. 회장님. 그리고 소연씨도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겠소. 만호의 말에 선영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7년 만에 도윤이가 남긴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가 남긴 아들은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늘이는 몰랐다. 자기 아빠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이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이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만호는 하늘이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정도윤 어린이 백혈병 재단을 설립해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얀 천막 아래 수백 개의 의자가 놓였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재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회사 유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소연이 하늘이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하늘아, 긴장되니? 응,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곁에 있잖아. 선영이 옆에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 제일 멋있어. 만호는 무대 옆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었다. 하늘이를 정식 손자로 소개하고 재단 설립을 알리고 미래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 큰 결심이었다. 오후 3시 파티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성 F&B 정만호 회장님께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우가 무대에 올랐다.
하늘이와 소연, 선영도 함께 무대에 올라갔다. 안녕하십니까. 한성 F&B 회장 전만호입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만호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아이는 제 손자 정하늘입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정도윤의 외아들이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지난 7년간 저는 이 아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 김서연 씨도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인정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 소리가 일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모두가 감동적인 재회, 감동적인 스토리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하늘을 한성 F&B의 미래 후계자로, 만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깜빡거렸다. 무슨? 스태프들이 당황했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회의실 장면이었다. 이 영상은 뭡니까? 만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 속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식중독 사건 어떻게든 덮어야 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주가가 폭락한다고. 하지만 회장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란 말이야. 유가족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언론사 입막음하고.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이 영상은 15년 전의 것이었다. 한성 F&B의 식자재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노인 2명이 사망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었다. 당시 만호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 버렸다. 이건 어떻게? 스크린은 계속해서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 은폐 시도 문서, 합의금 지급 내용, 언론사 로비 기록,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다. 선영이 남편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소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숨기셨다고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 죽인 회사 제품 먹으라고요? 후계자고 뭐고 당장 사퇴하세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만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고 재계 인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정 회장님, 해명 좀 해주시죠. 정말 식중독 사건을 은폐하신 겁니까? 유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다. 만호는 말문이 막혔다.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만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아,
가요, 하늘아. 소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선영이 그 뒤를 따랐다. 만호는 혼자 무대에 남았다. 누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걸까? 노기창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중요한 건 만호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성 F&B 본사 로비에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만호가 단 위로 올라섰다.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다. 고급 양복이 아니라 검소한 검은색 정장이었다. 먼저 어제 파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만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5년 전 식중독 사건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만호는 고개를 들었다. 영상에서 보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언론을 막고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CEO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따라서 오늘부로 한성 F&B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장님, 변호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만호가 고개를 저었다. 변호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만호가 검찰청 앞에 섰다. 변호인도 없이 혼자였다. 최 비서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게 맞는 거야. 만호가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자들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계단 위에서 만호는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멀리 선영과 소연, 그리고 하늘이가 서 있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소연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하늘이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만호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권력의 정참에 있던 남자가 몰락하는 건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으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니까. 그것이 비록 늦었지만 시작이었다.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교도소 안에서 만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권력, 명예, 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새벽 6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만호가 걸어 나왔다.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다. 2년 전 화려했던 재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만호가 멈춰섰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정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소연, 선영, 그리고 하늘이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달려왔다. 2년 사이에 훌쩍 컸다. 10살이 된 하늘이는 이제 만호의 가슴팍까지 왔다. 하늘아, 만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선영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다. 말없이 안아주었다. 소연도 옆에 섰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집에 가요. 소연이 처음으로 만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만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소연씨, 고맙소. 네 사람은 낡은 경차에 올라탔다. 소연이의 차였다. 소연이 운전을 하고 만호는 뒷자리에 앉았다. 선영과 하늘이가 양옆에 앉았다. 차는 서울로 향했다. 차는 강북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다. 2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만호가 물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꽃집 하면서 모아서 산 거예요. 좁지만 우리 넷이 살기에는 괜찮아요. 만호가 빌라를 올려다봤다. 한때 평창동 저택에 살던 그였지만 이제 그곳은 경매로 넘어간 지 오래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낡은 빌라가 더 따뜻해 보였다. 들어가요.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었다. 좁은 거실, 작은 부엌, 방 2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버님은 이 방 쓰세요. 저와 하늘이는 저쪽 방 쓸게요. 선영이는? 저도 소연이랑 같이 자요. 괜찮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만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소연이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 계란말이, 소박한 식탁이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소연이 밥그릇을 나눠주었다. 만호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교도소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다. 따뜻했고 정성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나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에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반장이 됐구나. 그리고 그림 대회에서도 또 상 탔어. 대단한데? 만호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뭐 할 거예요? 하늘이의 질문에 만호가 잠시 생각했다. 글쎄, 할아버지는 이제 일을 찾아봐야겠지? 일요? 무슨 일? 사람들을 돕는 일,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일 말이야. 뒤로 만호는 식중독 피해자 지원재단에 취직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다. 한 달에 150만 원. 하지만 만호는 만족했다. 이 일이 자신이 할 숙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만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원 신청서였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확인했다. 정 선생님, 이 서류 검토 부탁드려요. 젊은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이제 만호는 정 선생님으로 불렸다. 회장도 사장도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만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퇴근 후 만호는 소연의 꽃집으로 갔다. 좁은 가게 안에서 소연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배달 도와줄게. 괜찮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움직이는 게 좋아. 만호가 배달용 박스를 들었다. 소윤이 주소를 적어준 종이를 건넸다. 여기 3군데예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만호가 전동 자전거에 박스를 실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만호가 첫 번째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꽃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결제는 이미 되셨어요. 받으시고 확인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만호도 미소를 지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만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재단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꽃배달을 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늘이 숙제를 도와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만호는 행복했다. 어느 주말 하늘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그림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늘이의 말에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아빠한테 보여드리자. 네 사람은 낯골 땅으로 갔다. 는 유골함이 안치된 곳이었다. 하늘이가 상장을 펼쳐들었다. 아빠, 나 또 상 탔어. 이번엔 대상이야. 만호가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도윤아, 아빠가 왔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남긴 아들, 이제 아빠가 잘 지킬게. 약속할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영과 소연도 함께 울었다.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손 꼭 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슬퍼할 거예요. 만호가 하늘을 안았다. 그래, 이제 안 울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소연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선영이 반찬을 꺼내고 만호가 밥을 풀고 하늘이가 수저를 놓았다.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식사였다. 자, 다 됐어요. 앉아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고 소연이 꽃집 손님 이야기를 했고 선영이 동네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했다. 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행복해요? 선영이 물었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권력도 명예도 돈도 없었다. 좁은 빌라에서 소박한 식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만호는 이제야 알았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식탁에 있다는 것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좁은 집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빌라를 가득 채웠다. 7년의 이별과 2년의 숙제를 거쳐 비로소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